오늘 저희가 주인공으로 모실 강재윤 선생은 섬에서 나와서 오로지 섬, 많은 이력이 있습니다만은 그분의 이력을 다 모은다면 섬이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권운동도 하셨고 뭐도 하셨고 이랬는데 나중에는 아마 이 섬의 어떤 지위에 대한 그 부분들이 가장 큰 일이 아닐까. 무태무심함에 대한 섬의 서물함 이런 정도를 넘어선 오늘 이야기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제목은 섬의 맛입니다. 아마 시작이 되면 섬의 쓴맛부터 나올 것 같고요. 후반에 가야 섬에 정말 숨겨놓은 할매들의 맛까지 가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분이 쓰신 시를 이렇게 한 수 읽으면서 그분을 초대할까 합니다. 속절없이 그리운 날에는 섬으로 갔다. 바람 부는 날에는 섬으로 갔다. 바람 잔잔한 날에도 섬으로 갔다. 먹구름이 밀물처럼 몰려오던 날에도 섬으로 갔다. 시련의 상처가 덧나 심장이 뻥 뚫린 날에도 섬으로 갔다. 상처에 새살이 차올라 심장이 간질간질하던 날도 섬으로 갔다. 차마 다 읽을 수가 없어요. 다 섬으로 가요. 이 시가 맨 마지막에는 절망의 밑바닥에서 상현딸처럼 다시 사랑에 차오르던 날에도 섬으로 갔다. 이날은 참 축하하고 싶은 날인데 섬으로 갔답니다. 당신에게 섬이라고 하는 2015년 시인이 쓰신 이 책의 프롤로그에 있는 이야기인데 그 마지막 문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그 섬이 당신에게 일어섬이 되기를, 섬의 그 희망들을 또 섬을 통해 얻을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마치는 멋진 프롤로그였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생님께서 나오시면은 섬의 쓴맛부터 시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문학 극장 정말 각 분야에서 활약하시는 분들을 모셔서 콘서트와 함께 또 토크로 하는 이 렉처 콘서트를 2021년 첫 순서로 강재윤 시인의 섬의 맛을 준비했습니다. 자, 뜨거운 박수로 강재윤 시인을 맞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재윤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행사를 마련하고도 오시라고들 쉽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또 비까지 오고 하는데 어려운 발길을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인사드리고요. 좀 전에 우리 이사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오늘 강연 주제는 섬의 맛입니다. 섬의 맛인데 맛있는 걸 기대하고 오셨을 것 같은데 물론 맛있는 맛도 좋은 맛도 단맛도 준비를 했지만 섬의 단맛보다는 사실 쓴맛이 더 많아요. 그래서 섬의 맛, 단맛을 보여드리기 전에 섬이 얼마나 쓴맛이 깊은지, 얼마나 소외되고 멸시받고 천대받아 왔는지, 그리고 지금 역시도 섬이 얼마나 무시당하고 섬 사람들이 얼마나 천대받고 있는지. 섬 사람들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섬 사람들을 대신해서 섬의 아픔, 섬의 슬픔, 섬의 쓴맛부터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나중에 단맛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제가 몸담고 있는 사단법인 섬연구소에서 하는 일이기도 하고 제가 숙명처럼 또 사명감을 가지고 누가 시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섬에서 태어났고 섬 사람이고 섬의 사람들을 늘 만나다 보니 섬의 고통, 섬의 아픔, 섬의 신음소리를 들으면서 스스로 찾아서 만든 일들입니다. 그 일, 어떤 일을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해왔는지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태풍들 기억하시죠? 하이삭, 마이삭, 하이선 두 태풍이 연달아서 왔던 것들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태풍이 오게 되면 사실은 직접적인 위협을 가장 크게 느끼는 거는 바닷가 사는 사람들, 섬 사람들이에요. 육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크게 바로 관통하지 않는 이상은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태풍 피해를 보도를 하면서 육지의 태풍 피해는 보도가 나오는데 언론들에서 섬 지역 태풍 피해는 전혀 언급이 안 되더라고요. 특히 울릉도 같은 경우는 정면으로 관통을 했거든요. 강릉 동쪽 150km 지점으로 태풍이 빠져나간다 이렇게 했는데 150km 지점에 울릉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기상청에서도 그렇게 예보를 하고 또 기자들도 아무 생각 없이 기상청의 예보를 받아서 울릉도로 태풍이 관통하고 있고 울릉도에 엄청난 피해가 있는데 단 한 줄도 보도가 안 됐더라고요. 저도 어떻게 알았냐면 여러분들 다들 뭐 SNS 하시죠? 페이스북이나 저도 페이스북을 합니다. 하는데 페이스북을 통해서 울릉도에 사시는 주민 그리고 이제 울릉도 독도 과학기지의 대장님이 계신데 그분이 태풍 피해 소식을 페이스북에도 올렸는데 기도 안 찰 정도였어요. 우리 그 방파제 같은데 뭐 바닷가들 가보시니까 아실 텐데 방파제 쌓는데 쓰는 테트라포트라고 하죠. 산발이라고도 하고 그 하나가 무게가 작은 건 30톤, 큰 거는 50톤 이렇게 돼요. 50톤짜리 테트라포트가 붕 떠가지고 울릉도를 한 바퀴 도는 해안도로가 있는데 터널이 있습니다. 터널 속에 처박혔어요. 엄청난 태풍이었던 거죠. 최고 파고가 17m.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 배가 안 뜨는 폭풍주의보라고 하면 한 3m만 돼도 배가 못 떠요. 근데 17m 파고를 몰고 온 엄청난 태풍이었고 테트라포트를 들었다 놨다 할 정도의 규모였고 그러면서 테트라포트 같은 것이 터널에 처박혀서 터널을 파괴하고 그 다음에 도로도 파손하고 그리고 당시에 이제 정박에 있던 울릉도와 독도를 다니는 그 유람선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은 안 타고 있지만 그 배도 침몰을 했었습니다. 아까 있듯이 수백억의 피해가 났는데 육지에서는 단 한 줄도 보도가 육지 언론에서는 특히 서울 중심의 이런 언론에서는 단 한 줄도 보도가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는 순간 슬프기도 하지만 좀 안타깝고 슬픈 마음도 있지만 또 분노스럽기도 하고 도대체 육지 사람들은 섬 사람들은 사람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단숨에 이제 성명서를 써 내려갔습니다. 써 내려갔고 울릉도를 긴급 재난구역으로 선포해라 하는 요구를 담아서 성명서를 썼는데 써서 언론사에 돌려봐야 요새는 보도도 안 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다만 올렸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이제 거기에 공감하는 분들이 1000명 이상이 좋아요를 누르고 뭐 수백 개 공유가 되면서 아마 지금 YTN의 변상욱 앵커도 그걸 봤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새 주로 페이스북을 SNS를 뭐 순기능 역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 순기능 잘만 활용하면 순기능이 더 크다고 보는 입장인데 페이스북을 제 개인 매체로 제 개인 언론으로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그러면 웬만한 신문에 한두 줄 뭐 한 면 보도 나간 것보다 큰 효과를 얻을 때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죠. 페이스북을 보고 성명서를 보고
YTN에서 보도를 했고, 보도를 하고 나자마자 그 다음 날 연락이 왔어요. 울릉도에서 주민들한테 해수부 장관이 직접 피해를 확인하러 방문하기로 했다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 밤늦게 다시 또 전화가 왔습니다. 다음 날 정세균 국무총리도 방문하기로 했다고. 그래서 두 분이 한꺼번에 울릉도를 방문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저는 당시 이제 이낙연 대표, 민주당 대표님께도 울릉도의 피해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달라고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렸었는데, 다음날 그 정세균 총리가 울릉도를 방문했고 가서 피해 상황을 확인한 뒤에 그 울릉도를 긴급 재난구역으로 우선 선포를 하고, 그렇게 되면서 다양한 문제들이 한꺼번에 해결이 됐었어요. 그 피해 복구뿐만이 아니고 이제 울릉도뿐만이 아니라 많은 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어려운 점이 교통 문제입니다. 툭하면 배가 안 떠요. 울릉도 같은 경우 기존에 그 큰 배, 한 2,000톤 가까운 큰 배가 다니다가 연령이 다 해갖고 설령이 다 해가지고 퇴역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500톤짜리가 다녀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2,000톤짜리가 다니면 겨울철에 한 달 동안 한 10번은 가거든요. 20번은 그래도 못 가. 그런데 500톤짜리가 다니면은 한 달에 한 번밖에 배가 못 가요. 실제로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울릉도만 해도 울릉도가 1년 평균 결항률이라고 하죠. 배가 안 뜨는, 여객선이 안 다니는 결항률이 170일이에요. 1년이 며칠입니까? 모르세요? 365일이죠. 170일이면 거의 절반이잖아요. 거의 절반 울릉도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그게 뭐 이건 자발적 유배도 아니고 타발적인 유배, 감옥살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여객선 문제에 대해서도 해수부라든가 정부에서는 전혀 관심을 안 가지고 도와주지 않고 있었어요. 주민들이 그렇게 들고 일어나서 데모를 하고 대체 여객선으로, 그러니까 신규 여객선이 큰 배가 2,000톤짜리가 다시 만들어지기까지 임시로 운항할 수 있는 2,000톤짜리를 다시 넣어달라고 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우리 섬연구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총리가 가고 해수부 장관이 가고 그 뒤에 또 섬연구소에서 한 번 더 울릉도에 2,000톤짜리 대체 여객선을 투입해라, 이런 성명을 내고 나서 그 문제도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심지어 2,000톤짜리가 아니라 2만 톤짜리 배를, 여객선을 공모를 했어요. 공모를 해가지고 2만 톤이면 전천후 여객선입니다. 태풍 외에는 어떤 파도에도 다닐 수 있는 큰 배예요. 그러니까 섬에 대한 작은 관심 하나가, 성명서 한 장이 엄청나게 정책의 변화를 가져왔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별거 아닐 것 같은, 그러니까 SNS를 통해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렇게 글 한 줄 올리는 것이 별거 아닐 것 같지만 작은 관심이 큰 성과도 이렇게 이런 얘기도 하니까 저는 SNS 찬양 논자입니다. 그랬는데 어쨌든 이런 문제도 있었고, 이게 이제 저희들이 하는 섬연구소에서, 섬연구소가 저 혼자는 아니고 사단법인 섬연구소는 저를 비롯한 섬을 좋아하는, 섬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여기 이 자리에도 몇 분 와 계십니다만은 하는 일이고, 육지에서라면은 이렇게 함부로 하겠어요? 못 하겠죠. 육지에서라면은. 근데 섬이라고 해서, 섬이니까, 섬 사람들은 힘이 없으니까, 다른 것도 아니에요. 무슨 엄청난 안보상의 이유, 혹은 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강제 이주시키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관광 개발을 위해서 강제 이주를 시키겠다고, 섬 주민들을. 이런 일이 육지 같으면
가능하긴 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정치인들이, 공무원들이? 근데 섬이니까 섬 사람들이 우스운 거죠. 우습고 하찮게 여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발상을 하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시장이, 공무원들이. 지심도는 경남 거제의 장승포에 있는, 여기 또 지금 그 전에 거제 문화예술관장 하셨던 선생님도 와 계시는데 잘 아실 거고, 여러분들도 동백섬 지심도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동백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진 섬이죠. 그래서 그 동백 때문에 동백섬으로 이름 나면서 이미 한 해에 15만 명이 찾아가는 섬이에요. 걸어서 돌아보는데 1시간이면 충분해요. 1시간도 채 안 걸려요. 빨리 걸으면. 그래서 봄철, 동백은 뭐 주로 겨울에 피는 꽃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겨울 동자를 쓰는데 사실은 동백이 가장 화려하고 최절정기는 봄입니다. 그리고 동백은 우리가 뭐 백일홍이 오래 핀다고 해서 백일홍, 100일 동안 핀다서 백일홍이라고 하지만 백일홍보다 더 많이 피는 게 동백이에요. 가을부터 늦봄까지 물경 6개월을 폈다 졌다 하는데, 그래서 가을에 피는 동백은 추백, 봄에 피는 동백은 춘백이라고 하고, 겨울에 피는 것만을 동백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춘백이죠. 한참 절정이에요. 겨울엔 추우니까 동백들도 잘 안 펴요. 근데 그 추위를 뚫고 피어난 놈은 아주 특별한 놈이라 그 상징성을 갖는 것이고 고결한 느낌을 주는데, 요새 피는 동백은 고결하거나 뭐 이렇다기보다 굉장히 요염합니다. 왜냐하면 이 동백도 벌나비를 끌어들여서 수분을 하고 번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이 동백철에는 지심도 같은 게, 요새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4,000명이 갑니다. 엄청나게 가죠. 그러면은 사람을 줄여야 돼요. 오히려 관광 개발을 해서 섬의 생태 보존을 위한다면은 섬을 위해서 오히려 관광객 숫자를 줄여야 될 판인데, 관광객 숫자를 더 늘리겠다는 명분으로 섬 주민을 쫓아낸다. 누가 봐도 말이 안 되죠. 그렇게 거제시가 터무니없는 그런 정책을 펼 수 있었던 거는, 저분들이 지금 사는 지심도 땅을, 건물은 자기 건물인데 등기가 돼 있는 자기 소유인데 땅은 거제시 소유로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거제시가 그 땅을 소유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심도란 섬이 지금의 거제시로 소유권이 넘어가게 됐던 원인은 일제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군이 거기를 군사 요새화 시키기 위해서 주민들을 다 쫓아내고 진지를 만들었어요. 포진지. 그러니까 하면 그 포진지나 이런 그 군사 시설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본군이 쫓겨나면서 다시 이제 해방이 되니까 그냥 살던 사람들이 들어와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살기 시작을 했고 한참 잘 살고 있다가 건물은 이제 뭐 불화를 받았어요. 당시에 정부로부터 불화를 받았는데, 땅은 지금도 우리나라에 보면은 아직 시골 오지나 뭐 산골이나 섬이나 이런 데 가면 일본인 소유나 일본 소유로 돼 있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일본인 이름으로 소유가 돼 있는 땅들이 들어 있는데, 당시에 지심도 같은 경우는 일본 육군성, 일본 군 소유로 등기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등기를 대한민국 앞으로 다시 찾아오면은, 등기 정리가 되면은 땅도 불화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었어요, 정부에서. 그런데 당시 이제 박정희 군사정권 때인데 60년대, 그거를 국방부가 또 뺏어가 버립니다. 일본 육군성 소유니까 국방부가 가져갔다는 건데, 그럼 대한민국 국방부가 일본 군을 승계한 겁니까? 말이 안 맞죠, 논리적으로.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판단이 안 되시나요? 말이 안 되죠. 뭐 대한민국
국방부가 일본 육군성을 계승했다고 하면은 대한민국 군이 아니죠. 일본군이지. 말도 안 되게끔 또 뺏어간 거예요. 한 번은 일본군한테 뺏기고 한 번은 또 국방부한테 뺏기고. 그래서 건물만 소유하고 땅은 국방부 소유로 있으면서 70년부터 근 40년을 세금 월세를 내가면서 집이 있는 터전도, 그다음에 거기는 지심도는 텀이지만 방파제도 없고 앞에 바다 파도를 막아줄 작은 무인도 같은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배가 한 척도 없어요. 배를 댈 곳이 없으니까. 그 어업을 못해. 농사를 지어 먹고 살았어요. 그 농사 지어 먹는 땅도 국방부한테 세금을 내가면서 그렇게 70년 아니 40년 가까이를 살아왔는데, 그러다가 2018년에 17년인가 그 무렵에 어떻든 국방부가 거제시로 소유권을 넘기게 됩니다. 국방부가 또 잘못한 거죠. 대한민국이 또 잘못한 거죠. 섬 사람들한테. 원래 섬 주민들이 주인인데 왜 섬 주민들한테 돌려줘야지 왜 뜬금없이 거제시에다 줍니까? 문제 사단을 만든 거는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국방부고. 이렇게 거제시로 땅이 넘어가니까 거제시가 이제는 자기 땅이라고 우기면서, 자기 땅일 수가 없지.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100억이 들었다고 하지만 거제 시민 그리고 거제시가 가지고 있는 재정 잡도로 보면은 거제 시민의 세금으로 지불한 돈은 17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지심도의 실질적인 가치는 수천억 가치가 있는 거예요. 수천억 가치가 있는 섬을 17억에 넘겨받았으면 그거는 산 게 아니죠, 거제시가. 근데 자기 거라고 소유권 주장을 하면서 주민들 우리 거니까 나가 이런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거제시에서 하고 있는데 왜 그랬느냐? 저도 처음에는 이 내용을 몰랐었습니다. 몰랐는데 경상남도에서 그쪽 공무원들이 거제시를 설득하다가 안 되니까 저한테 도와달라고, 우리 섬연구소에 도와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도에서도 안 되는 걸 저보고 어쩌라고. 제가 힘 있습니까? 우리 섬연구소가 뭐 힘 있습니까? 근데 도와달라고. 오죽 답답했으면은 공무원들이 경남도에서 도와달라고. 요새 시장 군수들은 도지사 말도 안 듣잖아요. 도와달라고 와서 가서 막상 보니까 당장 쫓겨날 진짜 위기에 처해 있었고, 안 나가면은 단전단수하겠다는 협박까지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 도와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제일 처음은 제가 언론에 알려서, 또 시작은 페이스북에다 제가 자꾸 이거 페이스북 선전하는 것 같은데 그냥 SNS라고 할게요. SNS에다가 글을 올려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MBC뿐만이 아니고 제가 아는 기자들한테 그 글을 싹 돌렸습니다. 그때 보름도 때 취재해왔던 기자, 우리 문화재청에 했었던 보름도 문화행사 취재해왔던 그 기자가 관심을 갖고 다른 기자를 소개해 준 거예요, MBC에. 그래서 저 신소아 기자하고 같이 가서 취재를 했고 여론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문제지만, 섬의 문제지만 거제시나 지역의 문제만으로는, 지역 언론이나 지역의 힘만으로는 해결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전국적인 이슈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언론의 여론화 작업을 했죠. 그래서 MBC에 나가고 그 다음에는 한겨레 21에서 커버 스토리로 다루고 수많은 언론에 보도되고 그랬는데도 거제시는 계속 요지부동이고 공무원들은 계속 거짓말을 하고, 뻔하게 서류가 있는데도 쫓겨 단정단수하겠다는 서류도 보였잖아요. 근데 그런 적이 없다고 이렇게 뻔뻔한 거짓말로.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민원을 넣습니다. 민원을 넣어서 지금 국민권익위원회하고 총리실에도 민원을 또 넣었고요. 국민권익위원회하고 국무조정실에서 이제 중재안을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지금 거의 뭐 한 1년 가까이 돼가는데 이 과정에서 거제시장은 이제 강제로 이주시키진 않겠다고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그렇지만 강제 이주 안 시킨다고 한들 슬슬 피를 말려가면서 자발적으로 나가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 방식을 많이 쓰니까. 그래서 이 주민들을 안심하게 살게 해주려면 땅을 불화를 받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고 불화를 받게끔 국민권익위에다가 방법을 찾아라 했고, 그리고 불법 얘기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저분들이 관광지를 만들었던 거는 그냥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던 게 아니고 1999년인가 태풍에 태풍에 바닷물 피해가 많아가지고 저분들은 지심도 살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어업이 아니라 유자, 귤 이런 과일 농사를 지어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랬는데 염해로 과수가 싹 죽어버리니까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민들 스스로 방법을 찾은 게 그러면 우리가 관광업으로 먹고 살자. 20년 가까이 주민들이 스스로 8천만 원을 모아서 도로도 포장을 하고 주민들 돈으로 온갖 시설들을 그리고 홍보도 하고 그래가지고 15만 명이 오는 관광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제시는 단 하나도 도움을 준 게 없습니다. 그랬는데 관광업 먹고 살 길이 농사도 안 되고 업도 할 수 없고 관광으로 먹고 사니까 약간의 불법이 있을 수밖에 없죠. 민박은 허가를 내 갖고 합니다. 근데 그래봐야 뭐 막걸리 좀 팔고 파전 구워 팔고 하는 이 정도예요. 컵라면 팔고. 그것이 얼마나 큰 적이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국방부 소유로 있을 때 2017년까지는 전혀 거제시고 국방부 말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길밖에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랬는데 그걸 시비를 걸면서 불법이다 어쩌다 그러면서 주민들을 괴롭히기 시작한 거 쫓아내려고. 그래서 제가 방법을 또 찾아낸 게 알아보니 국립공원 중에서도 국립공원의 마을지구 지정을 받으면은 그 안에서 국립공원 해제되지 않고도 영업 행위를 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도 마을지구 지정해 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환경부 역시도 그냥 거제시 눈치만 보고 있고 안 움직이고. 하여튼 그래서 답답한 상황이 한 1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나마 최근 들어 이제 하도 답답해서 제가 처음에는 권익위에 대한 얘기를 했다가 국무총리께도 말씀을 드리고 해서 국무조정실에서 두 군데서 같이 지금 지진도 사람들에게 그 땅을 불화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또한 이제 저희가 하는 일이고요. 섬에서는 뭐 이런 일들이 그냥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이 백령도 사고 해변 같은 경우도 세계에 단 2곳밖에 없는 천연 비행장입니다. 뭐 그쪽은 안 가봤지만 이탈리아 나폴리에도 한 곳이 있다고 해요. 그건 모르겠고 그 다음에는 이 백령도의 사고 해변이 유일합니다. 천연 기념물이고요. 근데 사실은 사고 해변도 문제지만 제가 처음에 이 문제를 접한 것이 한 20년쯤 되는데 그때부터 계속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고민을 해왔었습니다. 뭐 하루아침에 이런 일들을 뭐 갑자기 생각나서 한 건 아니었고 백령도를 자주 가고 그러면서 그때 간척 사업을 했다고 했는데 거의 1,000억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보다시피 황금 갯벌이었어요. 그 갯벌에서 김양식도 하고 백령 사람들이 꽃게 그다음에 다른 생선들 산란장이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황금 갯벌을 돈을 들여가지고 간척을 한다고 막아버린 거죠. 백령도는 워낙 옛날부터 간척지가 많아가지고 이 간척하기 전에도 쌀이 남아돈다고 했어요. 백령도가 지금 10,000명이 삽니다. 5,000명은 주민이고 5,000명은 군인이에요. 군부대 백령도 군인들은 다 백령도 쌀을 먹고 살아요.
그 남아가지고 오히려 육지로 내보내요. 그런데 간척 사업을 한 거예요. 물론 이런 일이 한둘이 아니죠. 새만금도 그렇고 전국에 저런 터무니없는 간척으로 망가져 버리고 없어져 버린 갯벌들이 많고, 그리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고, 평생이 아니고 백령도 주민들이 자손 대대로 먹고 살 수 있는 갯벌의 가치는 농업의 가치의 100배 이상입니다. 자연산 광어 한 마리면 쌀 한 마리 사고도 남죠. 근데 그 갯벌 없애버렸고, 그러면서 그것도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책임자를 뭐 규명해서 처벌하자는 차원이 아니었어요. 되돌리자. 잘못된 간척은 반성하고 되돌려서 역간척을 하자. 뚝만 트면 되거든요. 뚝만 트면 10년 안에 자연성을 회복할 수 있어요. 이미 밭으로 매립되어 있는 땅이 아니더라도 백령호만 해도 지금 썩어가서 염분 농도가 14,000배라고 나왔잖아요. 농업용수에 비해서. 그거라도 트자. 그럼 바닷물이 해수 유통이 되면은 물고기들이 들어오고 어민들이 거기 양식도 하고 또 먹고 살 거리가 된다. 어렵지도 않아요. 근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죠. 인천시에도 제가 제안을 하고 옹진군이고 얘기를 하고 언론에도 제가 기고도 하고 있지만 전혀.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우리 이제 연구소 이사님 중에 한 분이 미국의 아웃도어 업체인 파타고니아라는 회사에서 지구세라는 것을 쓰고 있다고. 지구를 위한 환경기금 1%인데 이익이 아니고 매출액의 1%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환경 담당 부사장까지 있더라고요. 그들이 전 세계의 환경운동 단체나 하여튼 뭐 이런 그 자연보존을 위한 데 1년에 2천억에 3천억 정도를 지원을 합니다. 거기 지원금을 아주 조금 우리는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캠페인 영상을 만들고, 그러면서 사고 대변 되살리기 운동을 했고, 그 캠페인 영상을 MBC에 보내서 당신들이 좀 취재를 해달라 해서 MBC 신정현 기자와 제가 가서 취재를 했고 여론화를 시켰죠. 그리고 당시에 문화재청에서 우리 여기 김종진 전 청장님 와 계시는데 아마 청장님 계실 때 것 같아요. 역학조사를 결정을 해서 예산을 마련해가지고 역학조사를 결정을 해서 지금 조사 작업 중입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사고 대변이 아까 보셨듯이 그렇게 썩어가는 원인이 저 간척지 때문이라고 한다면, 간척지에 있는 썩은 백령호 물 때문이라고 한다면은 백령호를 트는 자금까지 문화재청에서 지원을 하겠다, 이런 약속을 그때 하셨었어요. 우리 전 김종인 천장님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보름도도 그렇고 그 백령도 사고도 그렇고 이렇게 많이 도와주셨었는데 문화재청에서 저는 문화재청을 이따가 보길도 얘기 나올 때도 그럴 텐데 활용을 참 많이 합니다. 문화재라는 것을, 문화재는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시 되니까 이 섬 지키기도 그렇게 됐고, 아마 이제 작년 연말쯤에 역학조사 하는 것을 보러 또 한번 문화재청 그 천연기념물과 분들과 같이 한번 가서 답사를 또 하고 왔는데, 분명히 더 길게 할 필요도 없이 저거는 그 사고 해변이 망가지는 원인은 잘못된 간척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완벽하게 사고 대변도 복원이 되고 해수 유통이 돼서 갯벌도 되살아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섬에서는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는데 감시의 눈길이 안 미치고 시민단체도 없고 하다 보니까 쉬쉬하고 그냥 덮어지는 일이 많죠. 전국의 모든 섬을 다니다 보니까 이야기도 수집을 하고 곳곳을 무엇이 어떤 자원이 있는지 이걸 기록을 하다 보니까
우연히 들었는데 800년 전에 은행나무가 떠밀려 와서 자라는 나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800년도 더 됐다고 해요. 지금 80, 90된 노인분들이 자기 어렸을 때도 800년이라고 들었다고 하니까 900년, 1000년이 됐을 수도 있겠죠. 그걸 제가 그 기획하게 됐던 거는 아까 얘기하셨으니까 더 얘기 안 해도 아실 텐데, 마침 이제 그 해 2018년이도 남북 정상회담이 이런 성사되면서 서해를 평화지대로 NLL 지역을 만들겠다는, 이런 평화수역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약속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쉽게 이게 이어지지 않고 있지만, 그래서 평화의 상징으로 저 나무를 되살리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었어요. 왜? 추적을 해보니까 지금 저 나무도 천연기념물이거든요. 은행나무, 순나무. 근데 북한의 호남리에 있는 암나무도 북한의 천연기념물이더라고. 두 부부나무가 해져 있는데 둘 다 살아있고 둘 다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돼 있어요. 이거 엄청난 이야기잖아요. 엄청난 스토리고, 그리고 보름도가 있는 곳이 NLL 아니에요. 북한한계선 안. 굉장히 분단의 화약고 같은 곳에 저런 상징적인 나무가 있다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자산이 될 수 있고, 세계 모든 사람들한테, 그냥 세계인들이 좋아하는 거, 다른 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국경에 장벽이 없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건 자연물이잖아요. 특히 나무잖아요. 나무로 복원하면 좋겠다, 그 의뢰를. 근데 굉장히, 일단은 그때도 제가 그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기획서를 만들어서 우리 김종진 청장님한테 한번 검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타당하다고 생각하셔갖고 문화재청에서 지금 문화재재단 사업으로 해서 행사를 했었습니다. 행사를 했는데 그때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섬들에, 특히 서남해안 섬들의 주민의 80% 이상이 특정한 종교 신자들입니다. 미신이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통에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고사니까, 고사는 나쁜 겁니까? 고사는 잘 되라고 기원하는 게 고사잖아요. 누가 됐든. 근데 미신이라고. 그래서 떡이라도 올리고 이게 음식점 장만해서 결국은 은행나무가 먹겠습니까? 그건 상징적인 의뢰고 동네 어르신도 대접하려고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떡도 안 된다고. 떡도 미신입니까? 그리고 케이크를 잘랐잖아요. 아, 참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민속문화 보존한다는 것이, 복원한다는 것이, 그래서 이런 문화재청이나 이런 문화재재단 같은 것이 얼마나 그 역할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지 저는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그걸 해보니까, 직접 맞닥뜨려 보니까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아마 문화재청에서는 다음 해부터는, 그때는 이제 행사를 좀 크게 했고 예산을 줄 테니까 주민들끼리 하시라, 복원하고 의뢰하고 뭐 음식도 나눠 드시고 그랬는데 안 받으신다고, 주민들이. 예산도 싫다고. 다른 데는 서로 받으려고 난리인데. 하여튼 그래서 계속 이어지지 못했고, 아쉽게도 지금은 뭐 중단된 상태인데, 그 이후에 그 전임 산림청장 하셨던 김재현 박사가 평화의 숲인가 뭐 그걸 하면서 섬에 추천을 해달라고 해서 저 나무를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저 은행나무를 기리는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그게 밝혀지면은, 드러나면 나중에 그거는 알려드리기로 하고요. 저는 문화재청 덕을 무지하게 많이 본 셈입니다. 제가 아니고 섬 사람들이 문화재, 그러니까 힘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섬 사람들은 사실은 나무나 이런 문화재만 못한 거죠. 저런 문화재들을 빌려야만 섬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으니까. 하여튼 그렇고 여기도 지금 보이다시피 여서도라고 하는 완도에 여서도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에 돌담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돌담 길이만 총 연장이 한 마을인데 마을의 집들이 다 돌담으로 연결이 돼서 2km가 넘어요. 그리고 300년 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 돌담이에요. 길게는 400년, 짧게도 100년. 그것이 원형이 완벽하게 보존이 됐습니다. 그걸 저도 그 돌담을 한 20년 전부터 눈여겨보면서 어떻게 저를 지켜야 될까, 보존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안 알릴까? 안 알리면 오히려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알리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알려야 관심이라도 가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소멸될 뻔했던 거를 내가 알리는 바람에 저것이 소멸 위기에 있다는 얘기를 누가 해줬어요. 제가 어떤 방송에 출연을 자주 했었는데 그 PD가 여서도에 갔다가 연락이 왔어요. 여서도 사람 그 이장인가 개발계장인가 당신이 이거 찍는 마지막 사람일 거요. 그러셨다고. 당장 달려 내려가 보니까 마을 중간에 도로를 낸다고. 그러면 마을 중간을 관통한 시멘트 대로를 내버리면 돌담 다 물리고 경관 싹 망가지거든요. 꼭대기에 폐교가 하나 있는데 그 폐교를 그 몇몇 사람들이 욕심을 내 가지고 거기 민박이나 뭐 이런 거에서 돈벌이 해보겠다고. 근데 핑계는 노인들한테 생필품 거기가 도로가 없으니까 운반하기가 어려우니까 가스 써야 되는 가스통도 운반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도로 내달라는 건데 그래서 내가 방법을 찾았어요. 나중에 전남도하고 얘기를 하고 완도군하고도 얘기해갖고 그러면 아예 공익요원을 하나를 붙여가지고 가스통 배달하는 사람으로 써주게 해주겠다. 그러면 이제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도 하겠다고 계속 고집을 부리는 통에 그때 공사가 당장 진행될 상황이었는데 마침 나머지 그 분들은 다 사인을 했는데 그 땅 편입되는 거에 대해서 딱 한 분이 사인을 안 하고 중국 여행을 가고 있었어요. 그 덕분에 중국 여행 가 있는 덕분에 시간을 벌었죠.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 전남도 뭐 완도군 그다음에 당시에 이제 이낙연 지사 시절인데 공무원들하고 얘기해서 잘 안 되니까 이낙연 지사께 부탁을 했더니 공사 중단을 시켜줘가지고 2년 동안 주민들을 설득했습니다. 이거 지켜야 된다. 그래갖고 2년 뒤에 주민들이 프랜카드를 어떻게 걸었냐면 돌담 천국 여서도라고 프랜카드를 걸었고 그래서 이제 그 돌담 하나만 가지고도 여서도가 그 관광자원 관광지가 될 수 있게끔 뭐 그런 지원을 줄 수 있게 또 했습니다. 아마 지금 진행 중일 텐데 뭐 이런 일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관매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진도에 요새 무슨 S비치 리조트 있죠? 네,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그 콘도업자가 들어가면서 관매도라는 작은 섬이 있는데 관매도 안에 이 솔숲이 한 300년 된 솔숲이에요. 그리고 3만 평이에요. 엄청나죠? 그리고 앞에가 2.5km 되는 해수욕장이 있어요. 그 안에 폐교가 있어요. 그 폐교는 옛날에 주민들이 다 옛날에 시골 학교는 자기가 땅도 기부하고 노동력도 기부해가지고 교육청 기부 체납해서 학교가 지어진 경우 많거든요. 주민들 거예요. 근데 교육청으로부터 진도군이 넘겨 매입을 할 때는 주민들의 용도, 주민들이 원하는 용도에 쓰겠다 이렇게 해갖고 매입을 했거든. 그랬는데 그 콘도업자한테 넘기려고 당시 진도군수가 그래서 또 싸웠죠. 못 팔게, 팔아먹지 못하게. 뭐 언론에 기고도 하고
또 취재도 하게 만들고 그러다가 모 신문에 아는 기자가 관광 전문 여행 전문 기자님이니까 얘기를 해서 거기서 매입 공시까지 냈었습니다. 매입하기로. 그러다가 포기를 했죠. 그래갖고 지켜졌죠. 이것도 주민들 건데 콘도업자한테 팔아먹으려고 하던 거를 또 지켰고. 또 다음이요. 예, 하여튼 뭐 제가 이런 거를 하게 됐던 건 제가 고향이 전남 완도의 보길도라고 하는 곳입니다. 뭐 문화재 관련심 있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고산 윤선도 선생의 유적지가 있는 곳인데 특히 세현정이나 세현정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부용동 원림이라고 하죠. 전통 정원으로서 3대 전통 정원 중에 하나죠. 그럴 정도로 그 가치가 높은 곳이고 거기가 그것도 이제 문화재인 동시에 그 일대가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는데 제 고향이면서 제가 어려서 섬을 떠났다가 뭐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저도 뭐 민주화운동도 하고 뭐 감옥에도 갔다 오고 또 인권운동도 하고 그러다가 다시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이제는 좀 조용히 살아보자 귀농해서. 근데 그게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모르면 되는데 이게 식자우환이라고 그 아니까 개입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갔는데 가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4대 강이야. 1년 내내 건천이에요. 뭔 얘기냐면 여름 장마철에만 비가 쭉 오고 나머지 철에 바짝 마르는 건천이에요. 그리고 내가 확인을 해보니까 15년 동안 단 한 건의 홍수도 없었어. 근데 당시 완도군에서 그거를 수해 상습지구로 지정을 해갖고 공사를 벌리려고 하더라고요. 사기죠. 수해 상습지구. 아니 수해가 매년 나와야지 수해지, 저 상습이지. 15년 동안 한 번도 그 안 했는데 무슨 수해 상습입니까? 근데 공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자연하천인데 사행천이고 그 안에 숲도 좋고 계곡도 좋은 데도 있고 하는 건데 직광화해서 40m 폭으로 그럼 보길도 중간에 하얀 시멘트 그게 시멘트 덩어리들이 쫙 보길도를 가로지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환경도 자연환경이고 거기 고산 윤선 유적지나 윤선도 유적지나 이런 거 다 망가지는 거죠. 그거 싸웠습니다. 또 싸워가지고 하류 500m 정도만 이렇게 그 정비를 하게 하고 나머지는 일체 손을 못 대게 해서 지금 그래서 보존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주민들한테 보길도 주민들한테 엄청나게 욕을 먹었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동네가 발전이 없어 하면서 막 협박을 당하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어야 됐는데 이놈 불뚝 성질 때문에 그래가지고 좀 조용히 지내려고 있는데 이번에는 주민들이 찾아왔어요. 주민 대표단이. 보길도가 12개 마을이 있는데 12개 마을에 이장, 어촌계장, 청년회장까지 25명이 모인 자리에 뭐 와달라고 하면서 보길도에 조그만 40만 톤 분량의 댐이 있는데 그걸 400만 톤으로 10배 늘리는 댐 작업을 하겠다는데 그게 고산 윤선도 유적지 바로 옆이에요. 문화재 보호구역이고. 근데 완도군에서 문화재 보호구역이면 현상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문화재청에.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해 버렸어요. 그래서 처음에 나는 안 하겠다. 나 개입 안 할 테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해 했더니 이제 저 속으로는 쾌재를 질렀죠. 내가 또 저거 지킬 거리가 생겼구나 하고 주민들이 와주니까. 그러면서 겉으로는 안 하겠다고 뻗대다가 당신들이 끝까지 나를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고 하면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갖고 싸움을 시작했고 알아보니 현상 변경 허가도 안 받고 해서 바로 문화청에다가 이번에도 문화재청에 저게 이제 2003년이니까 노무현 대통령 초기니까 오래됐죠. 그때 보니까 문화재청이 현상 변경 신청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 중지가 우선 됐죠. 그 시간을 벌어놓고
이제 주민들 규합해서 서명운동도 하고 골기대회도 하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댐을 반대했던 거, 댐을 무조건 반대한 게 아니라 섬의 댐이라는 거는 그냥 저수지, 말하자면 물탱크 같은 거예요. 비가 안 오면은 400만 톤이라 4천만 톤으로 늘리더라도 채워지지가 않잖아요. 여기처럼 계곡이 많고 뭐 육지처럼 강에서 오고 하천에서 오고 해서 물이 쌓이는 곳이 아니고 딸랑 조그만 계곡 하나인데, 그러느니 물이 비가 올 때는 안 부족하니까 그대로 쓰고 비가 안 올 때는 해수 담수화를 하자. 담수화가 지금 뭐 기장 쪽에 그 원전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은 담수화가 그냥 바닷물 먹는 게 아니고 심층수를 뽑아서 염분 제거하고 먹는 거예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막 지방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중국도 하고 있고 미국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고, 우리가 담수 자원이 전 세계적으로 물의 2%밖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닷물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대안을 제시를 했어요. 근데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단식을 시작을 했죠. 이걸 이제 어떻든 지역 사무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전국적인 이슈를 만들어지게 해서 단식을 하면서 또 언론, 당시에 뭐 MBC 카메라 출동해서도 오고 EBS 뭐 물은 생명에서도 오고 다 찍어가고 해가지고 이제 조금씩 이슈화가 될만 하려고 하는데, 물은 그 MBC 카메라 출동해서 아주 자세하게 찍어가서 보도 나오는 날 이라크 전쟁이 터져버렸어요. 운도 되게 없죠. 그게 단식 7일째인데 그리고 나서 27일까지 단식 27일때까지 된 날까지 계속 이라크 전쟁이었어요. 단 한 줄도 보도가 안 나오고, 인터넷 언론 매체 당시 오마이뉴스에다가만 제가 계속 기고를 쓰면서 힘들게 부용동 보길도 부용리 마을회관에서 거기서 자면서 단식을 했죠. 내가 살라고 하면은 전국적으로 이슈화를 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단식을 했고, 이라크 전쟁이 끝나자마자 당시 이제 그때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제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가서 설득하라고, 당시에 이제 문재인 민정수석이 노무현 대통령의 명을 받고 찾아왔었죠. 찾아와가지고 중재를 해가지고 재검토를 하자. 완도 군수가 추천하는 5, 내가 추천하는 5, 검토위원회를 1년 동안 가동해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보니까 70%의 물이 누수가 되고 있었습니다. 누수만 잡아도 댐을 안 늘려도 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어떻든 댐도 더 확장되지 않았고 문화유산도 지켜졌고요. 이게 제가 시작하게 된 이런 섬 활동가로서, 저는 이제 섬 활동가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과거에 인권운동할 때는 인권활동가라고 했었지만 지금 섬 활동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섬의 가치를 지키고 섬 주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이런 일을 제가 하고 있고, 가장 큰 어려움이 아까 얘기했듯이 교통 문제입니다. 여객선이 1년에 100일 이상 뜨지 않는 섬들이 많아요. 울릉도는 170일이나 안 뜬다고 했죠. 거문도, 흑산도, 백령도 이런 데도 100일씩 안 떠요. 1년에 3분의 1이 배가 안 떠요. 육지에서는 어떻습니까? 파업해가지고 열차가 3일만 안 다녀도 난리가 나죠. 근데 100일을 안 다녀도 아무 소리 못하고 참고 살아야 하는 게 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객선 공영제를 하자. 왜냐하면 배가 안 뜨는 이유가 진짜 기상이 나빠서도 그렇지만 여객선 업자들이 손님이 적으면은 배를 안 띱니다. 왜? 승용차는 기름값이 얼마 안 들죠. 여객선은 한 번 띄울 때마다 수백만 원씩 기름값이 들어요. 근데 그걸 낙도 보조항로 같은 경우는 해수부에서 보조를 하고 있어요. 돈을 주고 있어요. 근데도 정책이 잘못돼서 통으로 3년치 한꺼번에 줘보니까 다닌 것만큼 줘야 되는데 한꺼번에 줘버리니까 배가 안 띄울수록 남는 거죠.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여객선 공영제를 하자. 그리고 여객선도 대형화하고 전천후 여객선을 만들자. 아까 울릉도처럼 그런 제안을 해왔었고, 그거를 지난 그 문재인 후보 캠프에다가 지난 대선에 제가 연구소에서 제안을 해갖고 공약으로 채택을 시켰었습니다만은 이후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그걸 준공영제로 이제
바꿔버렸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점진적인 공영제로 나가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여기서 공영제를 제한해서 정부 정책으로 지금 차츰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섬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작은 사고에도 응급처치 못하면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에도 백령도에서 2분이나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거점 큰 섬들마다, 큰 섬 주변에 백령도라든가 검은도라든가 흑산도라든가 이런 데는 국가에서 응급 의료 시설을 만들어 주자, 이런 제안을 해서 지자체에서 지금 조금씩 시도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뭐 제가 쭉 해왔던 일들은 그렇습니다. 뭐 98년 복일도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400개 넘는, 유인도가 한 470개 되는데 배가 안 다니는 것을, 여객선이 안 다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 걸어서 답사하고 기록을 해왔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최초로 국립 이제 한국섬진흥원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섬이 수백 개가, 유인도가 한 470개고 무인도까지 합하면 한 4,000개가 넘는데, 섬을 통할하는, 섬의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섬연구소에서 국회에서 섬포럼을 열어서 정부에다가 섬을 정책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설립하자고 제안을 해가지고, 당시 이낙연 총리 때 행안부에서 보고를 올렸고, 그거를 국립 지금 섬진흥원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법안이, 도서개발 촉진법이 섬개발 촉진법으로 바뀌면서 법안이 통과돼서 저도 이제 그 설립위원으로 지금 참가하면서 그 섬진흥원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어떻든 작은 이런 조직 단체 하나가 사실은 지금까지 정부에는 없었던 섬 정책을 제안하고 실질적으로 관철을 하고 기구까지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그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또 그것도 산 넘어 산이겠죠. 네. 그렇고 그 밖에도 뭐 다양한 일들을 해왔습니다. 사는 데서 있다 보니까 뭐 제가 통영에 오랫동안 지금 살고 있는데, 윤인상 선생 생가터를 없애고 도로 만든다는 거, 그거 반대 운동해서 그거 지켜냈고, 그다음에 통영 무형문화재 99호 추용호 소반장, 그분의 150년 된 생가를 허물고 거기다 도로 낸다는 걸, 그걸 싸웠어요. 2017년 10월 23일에 처음으로 청장 직권 등록으로 문화재 등록이 되면서 보존이 됐었죠. 다양하게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냥 싸우기도 하고 법을 바꾸기도 하고, 그래야지 이 나라가, 이 사회가 바뀌니까. 네. 하여튼 그 밖에도 뭐 이중섭 거주지도 허물려고 하는 거, 이것도 또 그때 꼭 이것만은 지키다 해고 문화재 청장상을 받아줘서 지켰고, 목포 조선내화공장도 그 손혜원 때문에 좀 그때 막 뭐 할 때 시끄러울 때 그 사건으로 그것도 아파트 짓겠다는 거를 또 문화재 청장상 받게 해줘가지고 또 그것도 문화재 등록문화를 지정해서 아파트 못 들어서게 하고 지켜냈었고요.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쭉 일들을 했었는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섬의 정책이 무지한지 없는지 보여주는 것이 이제 섬 숫자인데, 단적으로요, 우리나라 섬이 정확하게 몇 개인지를 정부 기관도 전혀 모릅니다. 정확한 숫자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해수부에서 해양수산개발원에서 몇 해 전에 세계 섬국가 도서국가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이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 그 다음에 대한민국 4위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정부 기관에서 발표했는데 어떻게 그런 엉터리 발표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했는데 월드 아틀란스라고 세계적인 지도주 회사에서 발표한 섬 국가 순위는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캐나다, 인도네시아, 호주, 필리핀, 일본, 영국, 그리스, 에스토니아. 한국은 10위권에도 끼지 못합니다. 근데 4위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중구난방인 거죠. 근데 그리고 뭐 3,348개라고 했는데 실제로 다음이요.
전부 다 다릅니다. 통계영감에는 3,170개, 그 다음에 행안부는 2011년에 3,339개, 국토교통부 2015년에 3,677개, 해양수산부 2020년 3,348개, 2010년 국가통계포탈에 3,952개. 이렇게 섬 숫자 하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 나라 섬 정책의 현주소죠. 그래서 제가 국립섬진흥원을 만들자고 제안을 했던 것이고, 지금 이제 설립이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제 섬에 대한 그 올바른 이해들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제 일부 강연은 여기서 끝내기로 하고요. 단맛을 보기 전에 잠깐 특별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서도소리, 그리고 플라멩고, 그 기타. 윤주희 씨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 섬연구소에서, 뒤에 우리 정한나 대표도 와 계시는데 극단 수수 파볼이라는 것을 자문을 해서 섬 지역의 문화재, 그다음에 문화재 중에서도 그 섬의 전통 그 민속 들을 채록하고 영상화하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장산도라는 신안에 장산도라는 곳에 들노래와 그다음에 비금도라는 곳에 밤달의 노래, 그거는 이제 망자들을 위한 그 연이죠. 그다음에 발탈과 비슷한 생일도의 발광대 놀이, 이런 것들을 가서 섬 주민들한테, 그러니까 보통은 섬 주민들한테 이렇게 공연을 해주러들 많이 가요.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저는 역으로 섬 주민들한테 배우자. 노인들만 살고다 보니까 이제 섬의 오래된 전통 문화가 계승이 되지 못하고 사라져가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마침 극단 수수파브리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자문을 해서 오히려 섬 주민들한테 그런 전통 문화를 배워서 전문 연인 그러니까 전문 예능인들이 배워가지고 현대화시키는 이런 작업을 하자. 요새 그거 있잖아요, 봄 내려온다. 같은 맥락인 거죠. 그때 이제 같이 작업을 했던 분이고, 윤지 씨는, 그 나머지 두 분은 윤지 씨와 같이 이 또한 우리 옛날 서도소리를, 옛날 민요를 기타와 그다음에 플라멩고와 같이 좀 현대화한 이런 뭐 옛날 집밴드하고 뭐 같은 맥락인 거죠. 그런 작업을 해오신 분들이니까 공연 즐겁게 보시고 이따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눈이 올라나 비가 올라나 억수장 맞을라나 만수사
섬의 쓴맛들만 쭉 봐왔는데 이제부터는 좀 단맛, 섬에는 또 어떤 단맛이 있는가, 이거 한번 맛을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 섬에는 진짜 그 엄청난 자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육지는 이미 오지라고 할 만한 곳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과거에부터 이어져 왔던 그런 토속적인 문화는 다 사라지고 말았는데 섬은 아직도 그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고립이 섬을 외롭고 쓸쓸하고 소외받게 만든 원인이기도 하지만 또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그 고립이라는 것이 우리 문화의, 우리 전통 문화의 원형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기제가 됐던 것이 있어요. 저주인동식의 축복이죠. 고립이라는 것은. 아까 이제 급하게 넘어가느라고 이제 얘기를 못 했었는데 이런 것 말고도 섬에는 우리가 요새는 이제 해외 여행들을 많이 못 가니까 섬 여행을 많이 가더라고요. 섬도 해외죠. 바다 건너가니까. 제가 옛날부터 써왔던 말이 섬 여행은 여권 없는 해외 여행이다 라는 문장을 제가 잘 써왔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1시간만 가도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고립되어 있다 보니까 토속 문화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고 특히 당산이라고 하는 것들 혹은 당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당산하면은 뭐 미신 어쩌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건 우리 민족 종교예요. 마을 종교고 공동체의 신앙이에요. 그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보면은 그 외국 여행 가서 그냥 쭈쭈돌만 남아 있는 어느 나라 신전이라고 막 사진도 올리고 거기 갔다 왔다고 자랑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뭐 로마가 됐든 또 유럽 어느 나라가 됐든. 근데 정작 우리 섬에 남아 있는 엄청난 그 문화유산들, 우리 토속 신의 신전들은 가볼 생각도 안 하죠. 있는 줄도 모르죠. 그래서 심지어 군산의 어청도, 보령의 외연도라는 섬에 가면은 2000년 전에부터 이어져 온 신전이 있습니다. 거기는 전횡사당, 외연도에서는, 어청도에서는 치동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똑같이 같은 신을 모셔요. 전횡이라고 하는 항고조 유방과 항우가 싸워서 유방이 이기고 한나라를 만들었을 때 끝까지 싸웠던 사람이 아주 작은 제나라라고 하는 제나라의 장군이었고 나중에 왕까지 한 전횡이라는 사람인데 기원 전 사람입니다. 2000년 전 사람이에요. 이들이 유방한테 패해서 피신 온 곳이 우리 서해 황해, 외연도, 어청도 이런 섬들이었습니다. 그 흔적들이 당집으로 남아 있어요. 신전으로 남아 있어요. 2000년 된 신전이 아직도 거기에 섬 주민들은 거기서 풍어제를 올립니다. 당제를 모십니다. 그 청산도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청산도 몇 분 가보셨네. 네. 그래도 많네요. 다른 데 가면 거의 안 가보신 분들 뿐인데 청산도 가면은 제일 먼저 사람들이 가는 게 서편제길이라고 거기 가죠. 옛날에 영화 서편제 찍었던 그 판소리 불렀던 그 길, 그리고 거기 가서 사진 찍고 좀 위로 올라가면 봄의 왈츠인가는 그 드라마 세트장 갔다 오고 그리고 다 갔다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편제 길 그 안내판이 써져 있는 바로 옆에 천년 된 신전이 있어요. 당리라고 하는 그 마을 이름이 당리 마을인데 당이 있었다고 당리였겠죠. 당리 마을 당집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당집에 모시는 신이 누구냐면은 한내구 장군이라고
장보고 휘하에서 청산도를 지키던 장군이에요. 1000년 전 사람이죠. 1000년 전부터 신으로 모셨으니까 한대군 장군이 돌아가시고 나서 1000년 된 신전이 아직도 있어요. 근데 1000년 된 신전은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다가 보지도 않으면서 서편제길 또 범해왈 드라마 세트장 가서는 사진 찍고 갑니다. 이게 우리 문화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고 현실이죠. 1000년 된 신전 터를 보러 외국까지 가면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1000년, 2000년 된 신전은 있는지도 모르고 보러 가지도 않고 가서도 관심도 없고 이런 거죠. 안타깝죠. 아쉽죠.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부지기수로 있는 게 섬입니다. 섬은 문화유산의 보고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무엇보다 주목했던 거는 섬의 음식들입니다. 섬에 가서 다녀보니, 그리고 제가 섬 사람이고 섬 출신이고 하다 보니까 섬의 음식이 입에도 맞았을 뿐더러, 아니 지금 생각하면 아주 특별한 음식인데 그냥 섬 주민들이 밥상에 아무렇지도 않게 올라 있어요. 근데 이게 옛날에는 자식들이 섬에서 살면서 대대손손 전승되어 왔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 섬에 사는 어머니들, 할머니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걸 물려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안타깝더라고. 그러니까 한식 세계화니 뭐니 해갖고 뭐 한식을 세계화 시킨다고 하면서 국적불명의 음식들을 만들어 내죠. 퓨전이니 뭐니 해갖고. 근데 하나도 성공한 게 없어요. 왜? 본질에 충실하지 못했었다고 생각합니다. 원형에서 찾아야 되는데 원형은 버리고 겉멋만 꾸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자체들도 보면은 음식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그 음식 연구가들을 섬으로 보내갖고 섬 할머니들한테 교육을 시켜요. 내가 봤을 때 할머니들한테 교육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야.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요새 뭐 여행 가지만 아무리 풍경이 좋아도 음식이 꽝이면 잘 다시 안 가져요. 근데 풍경이 별로여도 음식이 좋으면은 또 가게 되죠. 계절마다 가게 되고 또 가게 되고 해마다 가게 되고 몇 시간씩 달려가서 그거 한 그릇 먹고 오고. 음식이야말로 쇠락해가는 섬을 살리고, 그리고 지금 이도저도 아닌 우리 한식을 제대로 부흥시킬 수 있는 미천이 된다고 섬의 음식이야말로 생각을 합니다. 육지 음식들은 많이들 도시화됐고 서울화돼 버렸어요. 다 단짠. 근데 그런 문제식을 갖고 있다가 제가 이제 섬 음식을, 토속 음식을 본격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자 해가지고 조사를 했고, 그것이 이제 뭐 전라도 섬막기행이라는 책으로 묶여 나오기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발굴했던 음식들 중심으로 섬의 단맛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장흥의 노력도라고 하는 예전에 제주도 오고 가던 오렌지호가 배가 그 출항하던 곳인데 지금 이제 다리로 낮았습니다. 근데 거기도 지금 노력도 하니까 갑자기 또 이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 지금 안 다녀요, 배가. 수백억을 들여갖고 항만을 만들었고 그 배길을 개척했어요. 근데 항만 시설만 있고 지금 안 다닙니다. 왜? 다른 데서 제주 가는 배들이 많이 생겨버리니까 역회선사에서 배를 빼버렸어요. 돈만 낭비하고 예산만 낭비하고 만 거죠. 근데 하여튼 그 노력도의 경로당에서 제가 받은 밥상이에요. 김부각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고급스럽죠. 이게 섬 노인들이 잔치 때 먹는 음식들입니다. 하여튼 그렇고, 그 다음 장을 보면은 이거는 이제 대마도
일본 대마도가 아니고 진도에도 대마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거기서 받았던 뭐 전복하고 뭐 문어, 뭐 닭 이런 걸 넣고 한 보양식으로 낸 것이긴 한데 이거는 토속 음식이라기보다 이제 거기 보양식으로 먹는 것들이고 그냥 보여주려고 했고요. 다음 이것도 이제 완도의 노아도라는 섬에서 맛봤던 전복 요리들인데 뭐 전복 장조림부터 좀 물회 이런 것들 흔히 우리가 이제 맛볼 수 있는 음식들이에요. 섬에 가면은 혹은 육지에서도. 그런데 다음 이런 음식은 아마 처음 볼 거예요. 전복포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혹시? 저런 음식이 있다는 거 처음 들어봤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복 하면은 지금은 전복이 흔해져 갖고 라면에도 넣어 먹잖아요. 진짜 신세가 뒤바뀌어 갖고 횟집 가면 그 곁들이 음식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과거에 전복은 굉장히 귀했습니다. 전복 살뿐만이 아니라 껍질까지도 한약재로 쓸 정도로 귀했던 거예요. 그래도 섬은 다른 데보다 그리고 섬에서는 좀 있는 사람들은 저런 고급 음식을 먹었었어요. 왜? 생으로 먹을 줄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죽으로 구웠거나 쪄서 먹을 줄 몰라서 그랬던 건 아니고 더 특별한 맛을 추구했던 거예요. 전복 하나 가지고. 그래서 저걸 이제 숙복이라고도 하는데 전복을 쪄 가지고 살짝 촉촉하게 말립니다. 그걸 이제 저기 통으로 먹기도 하고 또 잘라서 먹기도 하는데 그걸 전복포라고 해요. 저런 음식 문화가 아직도 섬에 남아 있습니다. 다음이요. 이거 소리도라고 하는 연도라고도 하는데 여수의 섬에서 우리 흔히 먹는 뿔소라 하나 가지고 또 이렇게 고급스럽게 요리를 만들어내요. 그냥 우리는 그냥 요리를 먹는 게 아니라 소라 삶아가고 초장에 찍어 먹으면 되죠. 그게 소라 맛이 아니고 그냥 초장 맛이잖아요. 요리가 없어졌어 이제는. 제일 우리가 도시에서 혹은 어디 뭐 항구나 이런 데 가서 먹는 음식들이라는 거는 그냥 생날것 요리를 하지 않은 뭐 그런 음식들일 뿐인 것이고 이런 요리가 남아 있고요. 이거는 이제 여수의 안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금오도는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금오도 비렁길 때문에 거기도 뭐 1년에 한 3, 40만 명씩 가니까 길이 좋아서 그 다리로 연결된 안도라는 섬이 있는데 이거는 백년 손님 밥상이라고 하는 거기에 비빔밥입니다. 고동, 해녀, 배말, 군봇, 그 다음에 저거는 거북손, 이거는 배말. 다 잘 모르시는 거죠? 배말은 사과조개입니다. 그 사과조개도 잘 모르실 텐데 어떻든 그런 것들과 해초, 그 다음에 부성기 이런 것들을 넣고 비빔밥을 해주는데 왜 백년손님 밥상이라고 하냐면 과거에 섬에서는 우리가 사위들이 오면 씨암탉 잡아준다고 하잖아요. 육지에서는 씨암탉을 잡아줄 수가 없어요. 왜? 계란 먹기도 어려운데 섬에서 고기 구경하기 어려웠거든요. 아무리 귀한 사이가 와도 대접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단백질 보충을 해주기 위해서 섬 주민들이 개발해낸 음식인데 사위들이 왔을 때 이 음식을 해준다고 해서 백년 손님 밥상이라고 합니다. 물론 맛도 좋습니다. 이야기가 있죠. 음식에 스토리가 있는. 예. 그리고 우리 이건 꽃게회인데 꽃게는 찜으로 먹거나 탕으로만 먹거나 아니면 간장게장 뭐 그런 정도 아니면 무침 정도인데 회 드셔보신 분 계세요? 꽃게회? 섬 사람들은 그 꽃게를 회로도 먹습니다. 그냥 생회인데 바로 하면은 살이 잘 안 빠지니까 살짝 냉동실에 살짝 얼립니다. 그러면 살이 쏙 빠져요. 그거를 그냥 장에 찍어 먹기도 하고 아니면 초간장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뿌려서 먹기도 하는데 전혀 다른 신세계입니다. 물론 지금 알 보이지만 과거에는 어떤 제가 기록을 보니까 꽃게 알포라는 것도 있어요. 알만 모아서 포로 만들어서 술안주로 간식거리로 먹고 그랬다고요. 아주 고급 요리인 거죠. 이런 것들이 섬에 남아 있죠. 그리고 이거는 낙지 냉연포탕인데 연포탕은 좀 드셔보셨죠? 낙지 연포탕. 보통 뜨거운 국물에다가 이렇게 낙지 데쳐서 먹잖아요. 그 연포탕이라고 하는데 원래 섬에서는 그렇게 안 먹습니다. 그렇잖아도 날도 더워 죽겠는데 뜨거운 국물에 그거 먹어집니까? 땀 뻘뻘 흘리면서 시원하게 먹어요. 물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보면 물회처럼 보이죠. 물회가 아니고 요새는 물회도 뭐 그냥 된장이 아니고 초고추장해서 달게 해서 무슨 이게 설탕 물회인지 생선 물회인지 모르게끔 먹는데 아주 담백하게 요리를 하는데 이건 신안의 장산도 그다음에 하이도 이런 마을에서 이런 섬들에서 먹는 요리인데 낙지를 과거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과거에 집에서 쉽게 만들어 먹던 음식이야. 지금은 이제 갯벌이 옛날 같이 못하지만 옛날에는 섬 사람들, 바닷가 사람들, 갯벌이 있는 사람들은 갯벌이 냉장고였어요. 밥하다가 불 때 놓고 가서 돌 하나 딱 들면은 거기 낙지 있으면 낙지 주워다가 이렇게 연포탕을 만드는 거예요. 낙지를 삶아 가지고 어떻게 만드냐면 삶아서 그 국물을 식힙니다. 낙지는 건져 놓고 그다음에 낙지를 다시 잘라서 넣고 거기다 야채 같은 거 아까 넣어서 얼음 넣고 이렇게 해서 식초 좀 넣고 그렇게 해서 먹어요. 굉장히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낙지국 안 드셔보셨죠? 국을 끓여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건 대기점도라고 하는 섬에서 만난 음식이었고 이건 피굴. 제가 굴 좋아하고 통영이 제가 살고 있는 곳인데 통영 거제가 우리나라 굴 생산의 한 80% 가까이가 거기서 나오는데 생굴도 좋아하고 뭐 익힌 굴도 좋아하지만 인생 굴 요리라고 할 만한 거 딱 두 가지 기억에 남는데 하나가 통영에서 먹었던 물굴젓이라는 굴젓 어리굴젓처럼 짜게 하지 않고 물을 숟가락으로 긁어가지고 굴은 소금에 살짝 절여서 하루 좀 놔뒀다가 물 부어서 양념해가지고 반쯤 발효된 그 국물을 먹는데 그렇게 시원하고 이건 믹서에다 물을 갈면 안 돼요. 숟가락으로 꼭 긁어야 돼요. 그래야 맛이 나. 그 물굴젓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생굴로 만든 최고의 요리였고 익힌 굴로 만든 최고 요리는 이제 피굴이라는 겁니다. 들어보셨어요? 피굴이라고? 처음 들어보셨죠? 이게 섬 지역에서도 딱 전라도 지역에서도 고흥하고 보성 쪽에서만 만들어 먹는 음식입니다. 그쪽 섬들에서만 피굴인데 우리가 굴은 익히면은 보통 너무 많이 익히면 조금 퍽퍽하잖아요. 퍽퍽해지는데 이건 그 단점을 극복한 요리예요. 그러니까 아니 계란 반숙 같다고 할까나 그런 맛인데 굴을 찝니다. 찌는데 뚜껑이 벌어질락 말락하게 완전히 익히지 않고 그래서 깝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공정이 복잡하고 일이 많아요. 까서 굴을 빼내고 국물만 받습니다. 그 자체 굴의 국물이죠. 그걸 체에다 걸릅니다. 그 국물을 식힙니다. 그리고 굴을 넣고 야채를 넣어가지고 좀 먹는데 국물도 시원하지만 굴이 탱글탱글하게 살아있어요. 이걸 피굴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여기 셰프님들도 몇 분 오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한번 시도해 보시면 굉장히 좋은 요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홍어. 우리는 보통 홍어만 삭힌 홍어만 먹는데 섬 사람들은 삭힌 홍어 안 먹어요. 나주의 영산포나 흑산도도 홍어의 고장이잖아요. 흑산도 사람들이 관광객들한테는 삭힌 홍어 내면서 정작 자기들은 생홍어 먹습니다. 그 썩은 걸 왜 먹냐고 합니다. 물론 삭힌 홍어를 비하하자는 게 아니고 삭힌 홍어는 삭힌 홍어대로 특별한 맛이 있죠. 그렇지만 삭힌 홍어는 섬의 문화가 아니에요. 내륙의 문화예요. 삭힌 홍어가 생기게 됐던 거는 옛날에 흑산도 같이 먼 바다에서 홍어를 잡아가지고 바다를 따라서 강을 따라서 나주 영산포까지 가려고 하면 날씨가 좋으면은 괜찮죠. 금방 가니까. 근데 날이 굳은 날은 못 가잖아요. 생선은 잡아놓고 홍어도 있고 다른 생선도 있었을 텐데 어떤 보름씩 한 달씩 이렇게 놔둬요. 그리고 나주 영산포로 들어가서 보면 다른 생선들은 다 썩어서 녹아서 없어져 버려요. 근데 홍어는 그때는 어땠습니까? 햇빛 가리려고 볏짚을 덮죠 보통. 홍어는 썩거나 녹는 게 아니고 발효가 되는 거예요.
왜? 잡균이 범접을 못하는 거예요. 왜? 홍어 같은 저런 어류들에는 요산이 많습니다. 얘들이 분해될 때 암모니아 가스를 발생합니다. 그래서 홍어에서는 암모니아 냄새가 살짝 나죠. 삭힌 홍어에서는 가스가 워낙 독하니까 잡균이 근접을 못하고 곰팡이 그 볏집에 있는 곰팡이가 스며들어서 발효가 되는 거예요. 썩지 않고 맛이 간다고 하죠. 맛이 가면 썩어본 것이 맛이 가고 잘 되는 건 발효가 된다고 하죠. 발효가 돼서 그래서 백길이 만들어낸 것이 이제 홍어인데 그 삭힌 홍어인데 그 독특한 풍미는 뭐 드셔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삭힌 홍어를 안 먹고 저도 완도섬이지만 생홍어를 먹었습니다. 생홍어는 그것대로 굉장히 찰져요. 삭힌 홍어가 쌀밥 같다 오면 생홍어는 찹쌀밥 같아요. 진짜 찰진 찹쌀밥 같은 꼬들꼬들하게 익힌 찹쌀밥 같은 그런 홍어 문화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홍어 하면은 다들 흑산 홍어를 많이 알고 흑산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줄 알지만 사실은 홍어가 제일 많이 잡히는 곳은 대청도 어장입니다. 대청도 인천의 대청도 옹진의 대청도가 그래서 홍어가 제일 많이 잡히는 지자체는 인천입니다. 전남 남도가 아니고 거기서 잡힌 홍어를 그쪽 사람들은 그렇게 즐기지 않으니까 목포로 택배로 보내요. 재밌죠? 그러니까 택배로 받아가지고 내가 작년에 대청도 작년 말이었나 갔는데 쟤들은 홍어도 그렇고 간재미나 이런 것도 그렇고 납작납작하잖아요. 한 마리 두 마리 하지 않고 한 장 두 장 해요. 종이처럼 납작납작해서 한 배에서 어느 날 100장을 잡았대. 홍어 100마리를 엄청나잖아요. 우리 홍어 비싸잖아요, 국산 홍어. 근데 거기서 봤더니 암치 수치하는데 수치는 키로에 7,000원, 암치가 12,000원.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목포로 보내더라고요. 근데 그거 목포에 가서 살짝 삭히면 그 10배 부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인천 나중에 연안부두를 가보실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연안부두 가면은 홍어를 무지하게 싼 값에 그게 다 국산이에요. 대청선 대청도에 잡혀가지고 흑산도로 가면 흑산홍어, 목포로 가면 목포홍어, 나주로 가면 나주홍어. 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광굴비, 영광의 앞바다, 칠산 앞바다에서는 조기 안 잡힌 지가 수십 년입니다. 다 제주도 앞바다에서 잡힌 거를 영광에서 말리는 거예요. 홍어도 마찬가지죠. 싸게 맛있게 드시려면 대청도로 직접 주문해 드렸지만 인천 연안부두에 가면은 진짜 5kg, 7kg 이상 돼야지 제대로 된 홍어인데 암치들 아주 싼 값에. 우리 진짜 홍어 좀 먹으려고 하면 너무 비싸서 먹을 거 없잖아요. 아주 싸게 사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팁이고요. 홍어는 또 이렇게 껍질을 음식이라는 것이 참 희한한 게 과거에는 홍어 껍질묵이 없었어요. 왜? 껍질째 썰어 먹었어요. 지금 다 벗겨서 나오죠, 홍어가. 그런데 지금 국산 홍어 바로 잡은 것들이나 바로 잘 삭힌 것들은 껍질째 해 먹어도 안 질깁니다. 왜 껍질을 벗기냐면 수입산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냉동으로 오잖아요. 녹잖아요. 질겨지는 거야, 껍질이. 그러니까 껍질이 질겨서 못 먹으니까 껍질을 벗기면서 홍어 문화가 그렇게 먹는 문화가 생겼고 껍질이 아까우니까 저 묵을 쓴 거예요. 근데 묵이 아주 진미입니다. 홍어 껍질묵. 근데 이게 그 신안의 대깁점도나 이런 섬들에서 고구마로 묵을 만들어 먹고 좀 이따 나오겠지만 고구마로 칼국수도 하고 수제비도 만들어 먹고 그러는데 고구마 이건 수제비고 좀 전에 그 고구마 묵을 보면 탱글탱글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묵들은 어때요? 약간 퍼석퍼석하죠? 씹는 맛이 없죠? 쫄깃쫄깃합니다. 저도 놀랐어요. 용조사차 갔다가 경로당에 마을회관에서 저걸 묵을 내주시는데 무슨 묵이 이렇게 쫄깃하지? 그리고 여기는 고구마 수제비도 가거도라는 섬에서 만난 음식인데 고구마를 옛날에는 고구마를 말려갖고 가루를 갈아가지고
수제비를 먹으니까 밀가루로 하면 약간 암만 해도 파석파석하잖아요. 쫄깃쫄깃합니다. 저것도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거고요. 여러분 삼치하면 삼치구이는 많이 드셔보시죠? 고등어. 근데 삼치구이 맛이 어떻습니까? 담백하죠?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원래 지금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삼치구이로 먹고 있는 삼치는 삼치라고 안 합니다. 생선도 크기에 따라 부르는 이름들이 제각각인데 그 섬이나 바닷가에서는 고시라고 해요. 삼치 새끼. 도우미 새끼는 상사리. 민어 새끼는 통치. 다양한 이름이 있는데 삼치를 회로 먹어보신 분은 드물 거예요. 근데 남도 해안지방이나 섬에서는 삼치를 최고의 횟감으로 칩니다. 그리고 보통 한 5kg 이상이 돼야지 삼치라고 하고 나머지는 고시라고 해갖고 삼치 취급도 안 합니다. 저렇게 5kg 이상 되는 것들은 저건 10kg짜리인데 아까 보였던 거는 기름기가 좔좔 흘려요. 그걸 회로 먹으면 입에서 사르르 녹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조선홍합인데 우리가 흔히 먹는 홍합들은 진짜 알맹이도 쬐끄맣고 얇잖아요. 얘는 두툼합니다. 합자라고도 하고 뭐 섭이라고도 하고 지역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른데 조선홍합인데 탱글탱글하고 그래서 옛날에는 전복보다 귀하게 쳤다고도 해요. 지금도 해녀들이 따요. 아주 깊은 물속에 있어서 지금 이 우리 식탁을 점령한 거는 외국산입니다. 왜냐하면 배의 화물선이 배에 싣고 올 때 배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바닷물을 바닥에 채워요. 그때 딸려온 거예요. 근데 토종홍합하고는 전혀 맛이 다르죠.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화려해 보이죠, 음식이. 흑산도 심리마을의 경로당에서 할머니들이 먹는 음식. 홍합 전복꼬지. 그 섬이라고 해서 그냥 뭐 대충 먹고 살지 않습니다. 이런 특별한 음식들 여러분들보다 훨씬 고급으로 먹어요. 경로당에서 할머니들이. 자, 이거는 장어 강국이라고 하는 건데 장어를 바다장어입니다. 장어를 말려서 국으로 끓이는 건데 저 개인적으로 최애 음식이고 우리 섬 사람들의 소울푸드 같은 음식이에요. 붕장어죠. 아나고라가 하는. 그거를 말렸다가 무를 넣고 끓이는데 찰지고 국물도 사골 국물처럼 뽀얗게 우러나는데 기가 막힌 맛입니다. 이것도 이제 섬이나 이런 데 가면 이제 덜어 파는 집이 있죠. 장어 강국. 그거는 감성돔으로 찐 젓국인데 젓국이란 말을 뭐 우럭젓국 이런 말은 들어보셨죠? 뭐 서해안 뭐 태안 이쪽에서 하는데 보통 섬 지역에서 많이 먹는 음식이에요. 제사나 바닷가나 이런 데서 제사나 아니면은 그 명절 뒤끝에 찐 생선, 군 생선 남은 거 그걸 먹다가 그걸 국으로 끓이는 거예요. 한번 조리한 거기 때문에 비린 맛도 전혀 없고 깊은 맛이 또 확 우러나는데 저런 젓국 같은 경우는 아주 최고의 음식인 거죠. 그리고 노력도. 자, 이건 성게. 좀 전에 뒤에 이게 성게찜이에요. 성게찜 드셔보신 분 없죠? 그 성게알 비싸잖아요. 그냥 생으로도 먹기 아까운데 쪄서 먹어요. 간식으로. 섬에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금오도라는 섬에 갔는데 민박집에 갔는데 10,000원짜리 백반을 저녁에 먹는데 갑자기 한 소쿠리 갖다 주시더라고. 성게를 생으로 반절 익힌 걸로 반절. 예, 저거는 이제 앙장구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먹는 그 큰 거는 보라성게라고 해서 그 여름에 주로 알을 먹고 얘는 겨울에 주로 알을 먹는 건데 앙장구라고도 하고 밤송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생으로 먹어도 맛있지만 쪄서 먹으면 진짜 밤맛처럼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주 특별한 이건 제가 섬 어머니들한테 얘기를 듣고 직접 제가 만들어 먹었던 사진이에요. 식혜. 성게알로 식혜를 만든 거죠. 아, 이거 최고 고급스러운 맛입니다. 지금도 입맛이 고일 정도로. 근데 성게 생으로 먹어도 맛있고 물론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합니다. 호불호가 워낙 많은 뭐 향이 강해서 그런 것이긴 한데 이렇게 하면 그 향 진한 것도 없어져요. 어떻게 하냐면 뜨거운 물에다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해보세요.
뜨거운 물에다 성게를 살짝 데쳐서 건집니다. 국물은 따로 놔둡니다. 건져서 놨다가 냉장고에다 하루 정도, 그러니까 아침에 하면 저녁 정도까지 이렇게 놔두면 숙성이 돼요, 약간. 그리고 저녁에 먹을 때 그 국물에다가 야채 넣고, 좋아하면 식초 좋아하는 사람 식초 한 방울 떨어뜨려서 간 해갖고 먹으면, 세상에 냉국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드셔보셨죠? 냉국, 오이냉국도 있고. 저렇게 맛있는, 그 약간 삭히니까, 식혜라고 할 수 있죠. 소금에 삭히니까 식혜 같은 맛이기도 하고, 이런 고급스러운 음식이 없습니다. 이걸 섬 사람들은 논양해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도시 사람들의 그 식생활 수준이 섬 사람들보다 사실은 못하죠. 네, 다음. 자, 이거 숭어. 우리가 숭어를 우습게 알잖아요. 숭어는 싸니까. 또 어떤 거는 흙내 나고 하니까. 숭어회예요. 바닥이 보일 정도로. 숭어는 워낙 흔해서 하찮은 취급을 받는데, 제철에 먹는 숭어. 숭어는 최고입니다. 도미보다 맛있어요. 그래서 숭자가 숭상할 숭자예요. 숭상을 받던 고기예요. 그리고 빼어날 숫자를 써서 수어라고도 합니다. 으뜸인 고기라고 하는 뜻이죠. 근데 워낙 흔하면은 다 그런 취급을 받는 거잖아요. 귀한 줄 모르니까. 근데 보리숭어라고 하는 보리꽃 필 때, 보리 필 때 익는 숭어는 이제 워낙 같은 숭어를 가지고도 어디는 참숭어, 어디는 가숭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리숭어라고 하는 숭어는 그 5월, 6월에 맛있고, 밀치라고 하는, 몬치라고 하는, 좀 다릅니다. 그거는 그런 숭어는 겨울에 맛있습니다. 그때 먹으면 어느 생선보다 맛있습니다. 네, 이 숭어를 구이를 한 건데 굉장히 고급스럽죠. 그리고 이건 말린 거. 말린 생선하면 이제 뭐 우럭 말린 거나 아니면은 민어 말린 찜들을 좋아하고 비싸게 팔리고 하는데, 제가 먹어본 생선찜 중에 가장 맛있는 거는, 말린 생선찜 중에 최고는 숭어입니다. 다른 생선은 딱딱하게 안 말리는데 얘는 딱딱하게 말려야 돼요. 돌덩이처럼 말려가지고 쌀뜨물에다 담가서 쪄놓으면 나중에 뜯으면, 쪄서 뜯으면 육포 뜯는 맛이 나요. 육포처럼 맛있어요. 이것도 섬에서 흔히 먹는 음식들이고. 자, 보고죽 드셔보셨습니까? 그냥 보고탕 먹고 나중에 거기다가 밥 비벼주는 거 말고 그 보고 살만 발라가지고, 저 우리 해장 음식으로 늘 먹고 삽니다, 섬에서는. 자, 이건 보고탕, 보고 곰국, 진짜 곰탕처럼 구워서 먹는 거고, 마른 보고를. 네. 이거는 민어. 이 정도는 먹어야지 민어 먹었다고 하지. 뭐 여름에 가서 민어 회, 하얀 민어 살 몇 점 두고 민어 먹었다고 못하죠. 보양식으로 옛날 사람들이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삼복, 복다림. 복을 나누는데 복다림의 일품은 민어탕, 이품이 도미찜, 하품이 보신탕. 옛날 서울에서도 한양에서도 있는 집안은 다 민어로 복다리 먹고 민어회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 문화가 뭐 우리는 뭐 화려, 어느 순간부터 화려 아니면은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원래 우리 선어 문화였어요. 바닷가에서나 이제 바로 잡으면 화로로 먹었지. 빙고가 있잖아요, 옛날에. 국가에서 관리하는 빙고만 있었던 게 아니고, 지역으로 가보면은 뭐 창녕이라든가 청도라든가 이거 보면 개인이 하던 빙고가 아직도 있어요. 얼음 저장고가. 그래서 부자를 일컫는 말 중에 뭐 천석군 만석군도 있지만 빙벌지가라는 말도 있습니다. 얼음을 쪼개다가 그 창고에다 보관하고 먹을 정도로 부자, 강의 얼음을 쪼개다가, 이걸 빙벌지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16세기, 17세기 때 요리 관련 책들을 보면은 회 먹는 법이 나옵니다. 얼음을 바닥에 깔고 포를 떠서 올린 다음에 겨자장을 찍어 먹는다. 선어 문화가 일본 문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건 잘 모르는 얘기고, 우리도 선어를 먹었고 때에 따라서 화로를 살릴 수 있으면 화로도 먹고 이랬던 거죠. 우리가 화로 문화에 이렇게 푹 빠져서 화로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물론 선어가 맛있는 것도 있고 화로가 맛있는 것도 있지만, 그 이유는 뭐냐면 과거에 우리가 다시 이렇게 회 문화가 도시 사람들한테 보편화된 건 얼마 안 됐잖아요.
양식업이 발달하기 전에는 그게 많이 먹을 수 없었고 바닷가나 가야 섬에 가야 먹을 수 있었고, 근데 회가 비싸고 하니까 좋은 생선들을 안 쓰고 속여서 내니까 광어 준다고 해놓고 수족 가는 것은 광어 보여주고 도다리 썰어내고, 다금바리 썰어준다고 해놓고는 나중에 능성어 썰어내고, 돌돔 썰어준다고 해놓고는 뭐 그냥 샴돔 썰어내고, 뭐 이런 식으로 속이니까 화를 찾게 된 거예요. 우리가 불신이 만든 음식 문화가 화로 문화입니다. 이거는 민어 산도라지입니다. 건민어탕인데 이거는 임자도에서 산모들 보양식으로 이걸 먹이면 젖이 잘 나온다고 해서 남자들은 도라지를 안 넣고 더덕을 넣어갖고 끓여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더덕 넣고 끓인 건 안 먹어봤는데 산도라지를 넣고 민어탕을 먹으니까 도라지 아삭하고 그 향이 배어드니까 굉장히 또한 전혀 비린 맛을 느낄 수 없는 마른 민어로 합니다. 물론 술 문화가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게 섬이에요. 왜? 육지에서는 이렇게 유통이 쉬우니까 과거에는 사다 먹으면 됐지만 섬은 만들어 사오는 것이 너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드니까 만들어 먹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흑산도 우이도 이런 섬들 가면 다들 술을 담가 먹어요. 지금도 담가 먹는데 신기한 거는 딱 겨울에만 담는다. 여름에 안 담갑니다. 겨울에 담가 놓고 막걸리가 우리 굉장히 유통기한이 짧다고 알고 있죠. 이분들은 겨울에 담은 막걸리를 그 다음 가을까지 먹어요. 냉장에다 넣어놓고, 과거에는 땅에다 묻어놓고. 아마 이게 그게 차가운 데서 발효된 그 술은 더 뭐 천천히 이렇게 쉬는지 뭐 그런 원리인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그런 술들을 되게 많이 만나는데, 저는 섬 다니는 재미 중에 하나가 이런 토속 막걸리, 토속 술 얻어먹는 재미로 다닙니다. 이거 고구마 막걸리, 이건 한번 드셔보면 아주 진짜 건강식입니다. 술이 건강식이라면 안 믿기시겠지만 고구마가 자체가 단맛이 있잖아요. 단맛이 있는 데다가 고구마를 가지고 주정으로 해서 막걸리 빚어 놓으면은 어쨌든 이건 먹어봐야 압니다. 어쨌든 뭐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은 없어졌는데 이게 참 아쉬운데, 이런 문화가 남해에 그 보리암 옆에 간 금산산장이라고 있어요. 거기 산 꼭대기에서 이제 지금 몇 년 전에, 지금은 이제 못 해요. 국립공원에서 술을 아예 못 먹게 하니까. 근데 거기 같은 경우는 산 타러 갔던 사람이 산장에 머물면서 이제 그 주인이 직접 만든 막걸리를 수십 년 동안 먹어왔거든요. 그것도 문화인데 지금 아예 팔지 못하게 하니까, 먹지 못하게 하니까 안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 술 막걸리 먹어봐야 배불러서 취하거나 그렇게 먹을 수도 없어요. 사고 날 일도 없고 산장에. 근데 그건 무조건 안 된다고 해가서 그 문화가 끊어지니까 굉장히 저는 아쉽더라고요. 제가 술을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저는 문화가 소멸되는 게 아쉬운 거죠. 제가 주목했던 게 음식하고, 진짜 이거는 이제 말 맛인데, 저는 순전히 밥 먹고 가라고 하는 섬 어머님들 덕에 20년을 섬을 다닐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들어봤던 얘기가 어이 총각 밥 먹고 가, 어이 학생 밥 먹고 가. 지금은 아니죠. 뭐 한 10년 전까지만 어이 학생 밥 먹고 가. 할머니들 눈에는 좀 어리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민박집도 없고 식당도 없는 어느 섬을 가도 단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잘 먹었어요. 주인들이 먹는 거를 차려서 같이 먹으니까. 그러고 나서 그러면서 섬의 맛들을 더 깊이 알게 됐고, 또 하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섬의 할머니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섬 사람들이 살아온 내력, 이런 것들 얘기 듣다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 다 만나서 취재를 해요. 인터뷰를 하죠. 근데 결론은 남자 노인들한테는 들을 얘기가 하나도 없고 여자 노인들 말씀은 버릴 말이 하나도 없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얘기만 해서 잘 하고 있다가도 내가 수첩이나 이거 꺼내면 그 다음부터 동네 대표야. 뻣뻣해지면서
공식적인 얘기만 해. 그것도 우리 문화겠죠. 과거에 말 잘못했다가 끌려가고 그랬던 곤욕을 치렀던 그런 것들이 이제 조심하게 하는데, 어머니들은 카메라가 있어도 의식 안 하고 할머니들은 얘기를 너무 잘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할머니들 인터뷰를 하고 할머니들 얘기를 글로 쓰면서 시 쓰는 걸 포기했어요. 왜? 할머니들 말씀이 다 시니까. 아, 시 쓰는 거 쉽다. 할머니들 말씀 받아 적으면 시가 되겠구나. 그 시 안 쓰잖아요. 근데 한번 보실래요? 누나도 곡식이었는데, 이게 진도 남도석성 지금 마을이 없어졌는데 다 밖으로 나가고, 마을 그것도 이제 문화재 복원한다고 했지만 마을 주민들이 살게 하면서 복원했어야 됐는데 다 쫓아내고 거기 가건물들만 지어놓고 세트장 같은, 이거 잘못된 복원 정책. 복원도 아니죠. 그거는 한옥이라는 게, 집이라는 게 사람이 살아야 보존이 되고 가꿔야지 윤기가 나는 건데, 그때 마지막으로 살던 할머니를 만났는데 할아버지는 방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할머니 혼자 일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주옥 같고 그냥 툭툭 던진 말 한마디가 그냥 노래예요. 누나도 곡식이었는데 때 맞춰 일해줘야 열지. 아니, 자식들이 힘든데 일하지 말라고 하니까, 뜨거운데 일하지 말까, 그렇게 한 대답이에요. 누나도 곡식이었는데. 일을 그냥 하겠다는 게 아니야. 누나도 곡식이었는데. 얼마나 은유 비유 시어잖아요. 진도 할머니들 나오는 말씀마다 다 시야. 웜에 놈의 그늘에서, 이거는 저기 깻잎 밑에 민달팽이를 잡으면서 하는 말씀이야.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풀을 뽑으면서, 이제 민달팽이는 딴 얘기고 풀 뽑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냥 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웜에 남의 그늘에서도 이렇게 그냥 징한 놈을 풀어. 어때요? 진짜 시죠. 말 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자, 이것도 제주도 할머니가 시장에서 40년 동안 한 좌판에만 앉아 계시는 할머니, 난 도사인 줄 알았어요. 저렇게 말씀을, 첫 숟갈에 배부를까, 그물코도 3,000코면 걸릴 날 있다고 차분히 마음 먹고 사시오. 저한테. 아, 제가 뭔 말을 하겠습니까? 그냥 열심히 받아 적으면, 제가 책을 진짜 쉽게 쓰는 사람이에요. 섬에 대한 책은. 왜? 그냥 어르신들 말씀만 받아 적으면 책이 되니까.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안마도에서 만난 할머니인데, 이제 좀 나이가 드시면서 장애가 있어서 불편해가지고 집에만 계세요. 근데 너무 깨끗한 거예요. 마을이 다 빈집 투성이고, 그래서 난 빈집인가 갑다 하고 그 집에 들어섰다가 나가려는데 부르시는 거예요. 여보시오, 여기 사람 있어. 나 사람 구경한 지 오래요. 얘기 좀 하고 가시오. 이러면서 얘기 듣다 보니까 앉아 계시는데 하루 종일 다리 끌어가시면서 청소하는데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니까, 정갈을 하신 할머니가. 그 할머니가 그렇게 있으니까 교회에서 교회 좀 나오라고 맨날 오는데,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 다니라 하면 나가 그라요. 하느님 아버지가 누구는 잡으라겠소.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아버지 아들이지. 어떤 자식은 자식 아니요.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다 같은 자식이지. 교회 안 댕긴다고 자식이 아니겠소. 바람만 불어도 아버지 살려주시오. 그러고 사는 세상 아니요. 그라요 내가. 어떠세요? 기가 막히죠? 내가 이걸 그때 한겨레 신문인가 저기 연재를 할 때 썼더니 유명한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에 쓰시더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거를 저작권 저한테 안 주시고 갖다 쓰셨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저게 시 아닙니까? 그리고 종교의 본질을 통찰하는 그 할머니가, 90 먹은 할머니가. 그 어머니들은, 나는 진짜 뭐 유형 문화재뿐만 아니라 섬 어머니들은 어디든 할머니든 그 할머니들의 이야기나 저는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이 문화재재단 문화재청에서 체록하고 기록하는 작업 빨리 해야 돼요. 사라지기 전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등량도라고 하는, 그때 뭐 무슨 방송 프로에 나왔고 유명해져, 저 등량만 안에 있는 그 할머니들이 하는 말이, 뭐 인마들은
아들을 머이마드라고 합니다. 이사에 머이마들은 꼭 돈을 넘본단 말이야. 가이나들은 딸 10원짜리 하나 달라고 안 하는데 딱 맞죠? 아들들 저 반성하셔야죠. 여기도 지나가는데 밥 먹고 가라고 해갖고 갔는데 아저씨가 지금 올 거니까 정심 해놨는데 먹고 가라고 해서 갔더니 회도 썰어 주시고 생선 구이에 꽃게 무침에 한상 아주 진짜 뻑짝지근하게 받아 먹었는데 음식만 받아 먹은 게 아니라 이런 말씀도 받아 먹었죠. 풍족하면 풍족한 대로 욕심이 생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사라져요. 죽으란 법은 없이요. 뭐 이런 말을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데 이게 경전에 나온 말씀들 아닙니까? 그죠? 자, 이거는 이제 아주 보길도 할머니 촌철살인 같은 말씀인데 여자들은 철들면 시집 가는데 사내놈들은 철들면 죽어불어. 딱 맞는 말이죠. 그래서 남자들은 철들지 말라고 하면 안 되겠죠. 짧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이거는 뭐 여러분들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그 중에서 육지에 사는 사람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요새 섬들 많이 찾아갑니다. 섬들 왜? 갈 데 없으니까. 더 많이 가는데 섬에 가는 사람들, 관광객들이 너무 예의가 없어요. 아무데나 뭐 쓰레기 버리고 심지어 밭에서 들어가서 뭐 캐고 그게 뭘 얼마나 몇 푼이나 한다고. 바닷가에 내려가서 뭐 잡지 말라고 하면 바다도 다 그 섬 주민들 어촌 주민들이 소유권은 아니지만 누대로 내려온 밭이에요. 점유권이 있어요. 어장 국가에서 허락받은. 근데 뭐라고 하냐면 거기 들어가지 말라면 이게 당신 거예요 하면서 오히려 성을 내요. 육지 사람들이 예의 없이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한다고 인심사납다고 하고 어느 사람마다 한두 사람이 아니고 수백 수천 명이 그렇게 뽑아 가버리고 캐 가버리면 나만 아는 게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들 너무 못하는 거예요. 섬에도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섬 사람들은 오랜 세월 나라의 변방인 섬을 지켜온 고마운 분들입니다. 섬 사람들은 우리 부모 형제 자매들이기도 합니다. 육지 사람들은 섬과 섬 주민들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마땅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